네, 23강 과세 표준과 최종 세액 산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법인세법 계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법인세 처음 공부할 때 이거 직접 빈칸에다가 손으로 그려보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손으로 쓰면서 한번 눈으로 익혀보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복습하는 겸 제가 이번에는 프린터로 해가지고 이걸 가져왔는데 한번 쭉 살펴볼게요, 같이. 첫 번째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법인의 매출에서 비용을 뺀 그 장부상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당기순이익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나온 데에서 우리가 매번 하던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차감 소득 금액이 나오고, 그리고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인 세무조정 단계에서는 하지 않고 차감 소득금액 나오고 기준 소득금까지 나온 다음에야 우리가 기부금 세무조정 할 수 있으니까 따로 세무조정을 한다 그럴 것이겠죠. 그래서 차감 소득금액 밑에 단계에서 단기에 기부금 한도 초과가 있으면 더하고, 정기에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있으면 모자라는 부분만큼 송금사님이 할 수 있겠죠. 그 금액을 빼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고 세 가지 빼준댔죠. 세 가지. 이비소, 2월 결성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빼주면 되고,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9%, 19%, 21%, 24%로 과세를 하고 있고, 이렇게 곱해서 나온 금액이 산출세액이고, 여기서 각종 공제 감면이 있으면 빼주고, 잘못한 거 있으면 가산세 더해주고, 그리고 감면분에 대해서 추가 납부, 농특세 같은 경우에 감면분에 대해서 20%만큼 더 추가 납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더해주고, 그렇게 되면 총 부담 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혹시나 내가 미리 납부한 금액이 있다, 세 가지가 있죠. 중간 예납세액, 원천 납부세액, 수시 부가세액 있으면 요걸 빼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최종 납부할 차감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다는 거 한 번 더 리뷰하는 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2월 결손금 요거 별표 1번 해갖고 밑에 그려놨죠. 2월 결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년치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까? 과거 15년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특히 20년 1월 1일 발생분 같은 경우에는 15년이 아니라 10년, 기억나시죠?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가 80%인데 단 조특법상 중소기업, 그리고 회생 계획을 인가 중인 법인, 그리고 유동화 전문 회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10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과세 소득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요게 하나 있고, 그리고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동화 전문 회사 등에 대한 배당 소득 공제 요거 딱 하나 있다, 이런 게 있다고만 알고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율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번에 우리 법인이 올해 설립한 신생 법인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바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별표 4개 보면 사업연도 1년 미만의 산출세액 따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표준에서 사업 월수분의 12를 먼저 곱합니다. 이게 우리가 뭐라 하냐면 어려운 말로 연분연승이라 그러는데요. 2개월 만에 11월에 개업했어요. 12월. 그럼 우리가 올해 11월에 설립을 했으면 2개월밖에 우리가 영업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2개월 만에 우리가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곱하기 바로 세율을 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에 곱하기 올해 2개월만 영업했죠. 2분의 12. 즉 2개월을 1년치로 환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곱하기 6이니까 6천만 원이 되겠죠. 즉 올해 사업연도 월수분의 12분 해서 분의 12, 이걸 아까 우리가 뭐 했습니까? 연분연승. 그래서 연으로 환산한 다음에 먼저 연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을 먼저 구하고 여기서 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그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크게 실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후에 다시 12분의 2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2억이 넘어간다, 그런 경우에는 이 앞에는 2억이 안 됐는데 이 이후에 2억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2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세율을 19%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우에는 6천만 원에 T 곱해서 12분의 2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 이렇게 약분이 되는 것이죠. 어차피 여기도 9%니까. 그러면 540만 원이 되겠죠. 540만 원. 6,4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옆에 잠시만요. 6천만 원에
540만 원에 12분의 2 하면 결국에는 이게 90만 원이 됩니다. 12분의 2. 이걸 이제 여기로 곱하면 되겠네요. 90만 원이 되는데 앞에 1000만 원에 9% 해도 이게 90만 원 밖에 안 돼요. 1000만 원에 9% 해도. 그래서 이게 똑같은 금액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5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내가 2월 영업해가지고 그러면 12분의 2 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5, 6에 30, 3억 원이 되겠죠. 여기서 세로 곱하면 이게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2억 원 가치는 9%. 그러면 1,800만 원이 되고 초과분 1억 원에 대해서는 19% 곱하는 거죠. 그러면 1,9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3,7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12분의 2 곱한 금액이면 어떻게 됩니까? 12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3,6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편의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600만 원이 되는데 원래 3,700만 원인데 편의에 따라서 고쳤습니다. 약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냥 5천만 원에 세금을 곱하게 되면 9%밖에 적용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5, 9, 45, 4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연문연수를 하기 전이나 한 후랑. 즉 세율 구간이 달라졌을 때 연문연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연문연수 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문연수를 해가지고 1년치 환산한 과세표준을 먼저 구하고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구한 다음에 다시 12분의 해당 사업연도 월수만큼 구해가지고 이렇게 세액을 구하는 방식이 있다. 이게 바로 사업연도 1년 미만의 산출세액 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세액공제, 세액감면이에요. 우리 그 산출세액 밑에 보면 세액공제, 세액감면 해주는 것이 있죠. 먼저 세액공제입니다. 법인세는 크게 3개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여러 개요. 2개 있는데 2개라고 보이는데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수업 목적상 2개만 가지고 왔고요. 법인세법상은 이렇게 3개 있습니다. 한 개 더 있긴 한데 요건 이제 수업 목적상 되게 지역적인 부분이라서 4개 중에서 3개만 들고 왔다고 정확히 제가 정정 드릴게요. 법인세법 먼저 외국 납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번 세액을 납부하면 우리나라에서 그게만큼 2번 납부하게 되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납부를 하되 혹시나 외국에서 납부한 것이 있으면 그만큼 떼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와 산출 세액 곱하기 과세 표준분의 국외 원천 소득에 산입된 과세 표준 요만큼을 비교해가지고 실제 그 중에서 작은 것만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외국 납부 세액 공제만큼은 세액 공제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한도가 동그라미 2번이란 말인 거죠. 그래서 요렇게 외국 납부에 세액 공제해주고 혹시나 단기에 못 받은 게 있다 한도에 걸려서 그러면 10년간 2월 공제해준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로 혹시나 우리 법인이 불났어요. 그래서 재손실 세액 공제 같은 경우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이 나면 우리 회사가 당장 그 세금을 낼 돈이 없기 때문에 담세력 상실에 대한 지원의 차원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있다.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용 자산가액의 20% 이상 상실한 경우면 공제를 해줍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불난해, 재해를 입은 해에만 공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2월 공제를 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로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 경정세액 공제. 우리 그 법인의 장부를 좀 더 보기 좋게 꾸밀 수도 있어요. 주주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일부러 좋게 나와서 우리 회사를 좋게 평가될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걸렸다. 걸리게 되면 우리 회사가 그 단기 순이익을 높게 잡았으니까 당시에 법인세를 많이 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가 영 깡통이었어요. 그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게 사실대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법인세가 사실은 더 적게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일부러 회사가 법인 세를 많이 내는 것보다 우리 회사를 더 좋게 평가하는 게 더 좋은 이익이 있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이게 걸려버리면 사실 법인세는 다시 환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환급받아야 될 세액이 있으면 이것도 실질에 따라서 환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괘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일부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내용을 교환해 보게 되면 분식 결산으로 인해 환급권에 대한 공제이면 그렇죠. 내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20% 한도로만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다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질이 그만큼 매출이 안 나오고 실질이 그거보다 작은 법인세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페널티를 줘야긴 줘야 되니까 법인세액의 그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20% 한도로만 공제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이 그 법인세를 내면 안 되는 것인데 일부러 많이 낸 거니까 기간 제한 없이 매 사업연도에 법인세액 20% 한도로 계속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즉 요거 한도에 걸리면 계속 뒤로 이월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두 개 들고 왔는데 요것도 그 기업의 이런 조세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공제를 해준다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거 2월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도 10년간 허용을 해줍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가 있다 그랬는데 수업 목적상 요거 두 개가 있다고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세액감면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세액감면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랑 사실 비슷하긴 해요. 세액공제랑 비슷하긴 한데 감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제랑 큰 차이점이 뭐냐면 2월 공제를 허용하지 않아요. 즉 세액을 일정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줄여주는 건 마찬가지나 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는 2월 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요거 큰 포인트니까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액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감면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수업 목적상 두 개만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거 처음 내가 그 해당 업종을 창업하다 보면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사업에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세금 때문에 발목을 잡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하는 자에 대한 조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감면을 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일부 영세하기 때문에 대기업보다 혜택을 좀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 감면 요거 있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요거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감면이 있는데 수업 목적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저한세입니다. 우리 세액공제, 세액감면 어떻게 여러 개 적용받아가지고 법인세를 하나도 안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정책적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일부분의 세액은 너가 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나라도 먹고 살지 않겠니? 이런 의미로 맞는 게 최저한세입니다. 그래서 교재의의를 보면 과다한 조세 감면은 과세 형평에 어긋날 수 있어 최소한의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만큼은 세액을 내라 한세라고 합니다. 적용 대상을 보게 되면 법인세법에 적용하고 있는 감면 공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같은 경우에는 조세 정책상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너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감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감면을 받는다면 너 최소한 이만큼 세액을 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대부분 적용 대상이긴 한데 그 밑에 별표 하나 있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일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 있는데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는 아니다.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이다. 불라면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로 최저한세 계산 어떻게 하냐.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쭉 계산했는데 다시 최저한세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최저한세 적용한 금액을 빼면 되겠죠. 다시 그렇게 적용하지 않은 경우로 돌아가서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최저한세율을 곱하면 그게 최저한세가 됩니다. 최저한세 이때 율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은 7%, 그 외에는 8에서 17% 이렇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즉 이 7% 곱한 금액만큼은 최소한 내라는 의미인 거죠. 4번 가산세입니다. 법인도 잘못하면 가산세를 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4개만 가져왔습니다.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같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20%와 산출세액이 없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 금액의 0.07% 중 큰 금액만큼을 가산세로 내야 되고 그 외에 증명 서류 불성실 요 같은 경우에는 미수치 불명 금액 중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라. 그 밑에 3번, 4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아까 2번에 보게 되면 그 미수치 불명 금액 중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2%를 가산세라 그랬습니다. 요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기본적으로 회사가 그 사용한 금액에서 송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적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법적 증빙 서류는 뭐랬죠? 세액계약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적격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적격 증빙 서류 근데 이것을 수취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송금불산이 가겠죠. 송금불산이 그리고 기속자에 따라서 상여 배당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적격, 네. 업무 추진비. 제가 설명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말한 적격 증빙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적격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증빙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적격이 있고, 적격이 아닌 게 있죠. 적격이 아닌 증빙 서류가 뭐 있습니까? 영수증 같은 경우에겠죠. 적격 증빙 서류 같으면 당연히 다 송금에 인정해야 됩니다. 적격 증빙 서류가 아닌 증빙 서류다.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격 증빙 서류가 없는 일반 증빙 서류 있을 때 그런 증빙 서류라도 수취를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송금 불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설명이 맞는 표현이고요. 적격 증빙 서류가 아닌데 일반 증빙 서류를 수취했어요. 근데 그게 기업 업무 추진비인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접대비인 거죠. 과거 접대비. 건당 3만 원을 초과했다. 적격 증빙 서류가 아닌데 건당 3만 원을 초과했다. 우리 근데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까지는 인정입니다. 20만 원 초과했다.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송금 불산임 하는 것이죠. 송금 불산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초과한 경우 송금 불산임 하면 되고, 그리고 요거 그 귀속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상해 배당처럼. 근데 기업 업무 추진비가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외 사업에 사용하면서 사업자로 어떤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이 있는데 그것이 건당 3만 원 초과했다. 그러한 경우에는 송금 산입해 줍니다. 송금은 인정해줘요. 그런데 가산세가 있어요. 그게 아까 가산세 두 번째에 있는 증빙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그 사용 금액의 2%입니다. 즉 송금 산입해주고 사용 금액의 2% 가산세 내야 된다. 근데 그게 접대비 성격, 기업 업무 추진비 성격의 금액이다. 근데 건당 3만 원 초과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예 송금 불산입니다. 송금도 인정 안 해준다는 의미인 거죠. 이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예 그런 증빙서류마저 없다. 그럼 송금 불산임인 거죠. 이걸 만약에 송금 산입하게 되면 그건 가공 경비가 되는 거니까 아예 송금 불산임인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영수증이 아닌 적격 증빙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송금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세 신고납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기납부세액 아까 3개 있었죠. 그 제 강의 교환의 제일 첫 번째 장에 기납부세액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가세액. 먼저 중간예납세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내부법인은 각 사업연도 중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이고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 방식에 따른 세액이 50만 원 미만. 우리가 그 중간 예납세액 크게 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그리고 단기 중간 예납 기간 법인세 기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 원 미만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중간 예납세액 납부할 의무가 없고, 두 번째로 국립대한 법인 중 서울대학교 그리고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간 예납 의무가 없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방금 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이것은 직전 사업연도에 내가 납부한 총 부담세액의 50%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단기 중간 예납 기간 법인세액 기준은 단기의 그 중간 예납 기간 동안 가결사는 해요. 그리고 그 가결사 한 금액을 베이스로 법인세를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의 방법, 즉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의 방법으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즉 1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그러니까 직전 사업연도 부담세액의 50%를 해야 되는데 직전 사업연도에 부담세액이 없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2의 방법, 단기에 가결사를 하더라도 중간 예납세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안 내는 게 아니고요.
요거 하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납부기한입니다. 납부기한은 중간 예납기간이 지난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도 분납 가능해요.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하면 된다. 만약에 분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하면 되고, 만약에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초과 금액만큼만 분납할 수 있고,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절반을 분납하고 절반은 그 뒤에 내면 된다.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런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기간을 내서 잘라가지고 중간 예납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납 기간을 뭐 8월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이때부터 2개월 이내, 즉 10월까지 납부하면 되고요. 혹시나 내가 분납을 할 것이다. 그러면 11월까지 분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달이 더 해주니까 12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개인에서 배웠지만 소득을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급하는 자가 일부를 떼어서 대신에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가 우리가 원천징수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을 보게 되면 징수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요거는 소득세법이랑 똑같죠. 근데 그 종류가 이자소득 같은 경우에는 14% 원천징수, 그리고 비영업대의 이익은 25%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하고, 나도 법인인 경우에 말인 거죠.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가 원칙인데, 단 투자신탁의 이익 같은 경우에는 14% 원천징수를 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를,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라고 있어요.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다 원천징수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네가 알아서 스스로 세액을 납부해서 낼 능력이 있는 거니까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네가 직접 계산해라. 그렇기 때문에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따로 징수를 하지 않겠다. 먼저 원천징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수시부가세액입니다. 법인세 포탈에 우려가 있어 조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해야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세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신고 및 납부입니다. 신고 기한은 우리가 계속 말했다시피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12월 말 법인이면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요. 단 성실 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나 일부 외관 법인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더 해서 4개월 이내, 즉 12월 말 법이면 4월 30일 이내에 이렇게 신고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긴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은 교재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신고 시 제출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법인세 신고할 때 무조건 제출해야 돼요. 이걸 제출 안 한다? 그럼 무신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 두 번째로 포괄손익계산서, 세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마지막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이렇게 4개는 무조건 제출해야 되고, 요 중에서 하나를 제출 안 했다? 그러면 법인세 무신고를 보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부속서류 같은 경우에는 임의서류니까 제출 안 해도 요거는 이제 딱히 제재를 가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한번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324페이지 문제 1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 3일에 25기 사업연도 과세 표준을 구하면 얼마인가? 요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기순이익 2억 5천,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더하면 되고, 송금산입 되는 금액 1억 2천 빼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한도 초과에 2천만 원 있네요. 2천만 원 더하고, 이비소에 비소가 있네요. 그러면 비 빼고 소 빼고 이렇게 하면 2억 9,500만 원입니다. 정답 4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문제 3번. 다음은 주 3일에 25기 세무조정 계산서의 일부입니다. 담당 회계사의 검토를 받던 중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누락하고 수정하여 당기 세부담을 최소화하기로 다시 수정 신고하려고 합니다. 수정 후 오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어떤 건 누락했냐? 2월 결손금이랑 기부금 한도에 누락해야 되네요. 그러면 일단 과세 표준 4억 8,500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번 가감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치 세무 조정하는 것처럼요. 2월 결손금 13기, 올해 25기니까 13기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 2020년 1월 1일 이전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부터 10년만 되니까 2024, 3, 2, 1, 0, 9, 8, 7, 6, 5 2015년 즉 15기까지만 되니까 13기는 안 되겠네요. 10년이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그래서 기억에 13기 건 안 되고요. 19기, 20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되죠. 단기로부터 15년 이내인데 19기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이전이라도 해도 단기부터 10년 안에 있는 금액이니까 되고 20기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빼줘야 되겠죠. 여기서 다시 결석금 공제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5천만 원 빼고 2천만 원 빼고 그리고 일반 기본 한도 초과에 기본 한도 초과에 노력했네요. 그러면 요거 더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정답은 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문제 5번입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법정 신고 납부 기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수의 조기 확보 그리고 세원 관리 및 납세자의 이용 분담 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를 기납부세액이라 그럽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납부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거 고르면 되겠죠. 우리 기납부세액 3개 있다 그랬습니다.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가세액 요거가 기납부세액이니까 틀린 것은 4번 세액공제액은 기납부세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따라 주 3일에 21기 사업연도 차가감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근데 구해보면 되겠네요. 과세표준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2억 400만 원. 그리고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입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우리가 그 한도 계산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공제액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한도까지 계산 다 거쳐서 순수 나온 공제액이 20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빼주면 되는 것이겠죠. 세액 계산한 다음에. 그리고 중간예납세 요것도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2억 400만 원에 대해서 일단 세금이 산출세액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봅시다. 2억 원까지는 9%, 그리고 400만 원까지는 400만 원만 따로 19%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2억에 9%니까 1,800만 원이고 400에 19%니까 이게 76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1,876만 원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이미 한도 끝내 금액이니까 그대로 빼주면 되죠. 20만 원 빼주고 중간 예납세액 빼주고 이렇게 하면 1,841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9번입니다. 주용산의 1기 사업연도 과세표준 2억이고 재송실 공제액은 900만 원인 경우 차가감 납부세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우리 1기네요. 1기면 우리가 처음 신생법인인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회사가 사업을 시작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우리가 아까 연문연승으로 따르게 구하는 거니까요. 근데 25년 7월 20일 날 사업 개업했네요. 그러면 요거 연문연승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차가감 납부세액 구하라 했으니까 먼저 산출세액 구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2억이네요. 그런데 올해 그 사업 몇 개월 했습니까? 7, 8, 9, 10, 11, 12, 6개월 사업했네요. 연분용수하니까 6분의 12 하면 일단 4억에 대해서 법인세를 한번 구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2억에 9% 그리고 그 위에 2억에 19%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세금은 5,6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5,600만 원에서 다시 12분의 6 해줘야 되겠죠. 6대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2,800만 원이 되겠네요. 거기서 재손실공제액 빼줍니다. 이것도 재손실공제액이니까 이미 20%의 자산이 다 불탔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20% 이상 자산이 이미 사정했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이 900만 원이다라고 나온 금액이에요. 그래서 요 900만 원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900만 원이 정답입니다. 최종 차가감 납부세액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납부 338페이지 문제 1번 볼게요.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25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단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법인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12월 말법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3월 31일입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인데요. 법인에게 투자 신탁을 이익을 지급하는 집합투자기구 요거 배당이죠. 배당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요거 하나만 원천징수 한다 그랬습니다. 투자 신탁에 이익을 지급하는 집합투자기구
그래서 요 정답은 2번이고 1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원천 징수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하나이고요.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동그라미 1번인데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가 아니라 3개월이죠. 예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만 성실인고 확인 대상 법인이나 외감 대상 법인으로이고 외감 그 연장 안 끝나서 연장 신청하려는 법인 요것만 이제 4개월까지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중소기업인 주 3일에 23기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할 세액은 3천만 원입니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과 분납 기한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대 분납 금액 일단 3천만 원이네요. 3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절반을 우리가 분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절반인 1,500만 원이고요. 분납 기한 같은 경우에는 1개월,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개월 된다 그랬죠. 근데 중소기업이네요. 문제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2개월 이내인 5월 31일까지 우리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해가지고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진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짝수법 문제풀이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법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OT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교환도 보시고 해설도 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짝수법 문제풀이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